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1월 27일 4차 발사를 진행합니다. 밤 12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로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되는데 잠시 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보철 치료에 3D 프린팅을 이용해 레진 등을 설계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약한 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는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새 소재를 결합해 내구성을 높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진으로 원전 내 전기 설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건물 한 130여 곳의 흔들림 정도를 단 0.07초 만에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치과나 정밀기계 등에서 구조물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약한 내구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는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새 소재를 결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권석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료를 단단하게 만들면 쉽게 깨지고 유연하게 하면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던 기존의 광경화 3D 프린팅. 특히 복잡한 구조체에서는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금세 파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머신러닝 기반 구조 설계와 새로운 레진 소재를 결합해 머신러닝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머신러닝 기반의 최적화 설계입니다. 인공지능이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취약 부위를 찾아낸 뒤 필요한 강도에 맞춰 자동으로 빛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번에 걸쳐서 프린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저희는 한 번에 이제 설계안만 바꿔줌으로써 빛의 세기를 바꿔주고 그래서 구조 안에서도 여러 물성이 동시에 구현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구부려도 쉽게 부러지지 않을 만큼 유연하고 반복적인 충격에도 오래 버텨내는 이 구조체는 단 하나의 소재와 한 번의 프린팅으로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폴리우레탄 기반 아크릴레이트 합성 소재를 개발해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성질부터 고무처럼 말랑한 성질까지 폭넓은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배 정도의 차이에 달하는 다양한 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레진 조성물을 개발을 해서 이 DLP 3D 프린팅과 함께 되게 연속적으로 넓은 물성 범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범퍼와 바이오, 의료용 구조물뿐 아니라 우주산업과 스마트 센서가 적용된 전자기기까지 강도와 기능을 겸비한 소자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전 보조 건물 내 전기 설비가 지진으로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센서 하나로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이영주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재범 박사 공동연구팀은 단일 지진계에서 들어온 신호를 이용해 건물 한 130여 곳의 흔들림 정도를 단 0.07초 만에 계산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양한 지진파를 학습하도록 6단계 구조를 설계해 300개의 가상 지진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실제 지진 기록을 한국과 미국 원전의 안전 기준에 맞춰 검증한 결과 큰 지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잡음이 전혀 없을 때는 오차율은 0.5% 미만, 잡음이 섞인 10데시벨 환경에서도 약 4%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안내는 정부 콜센터인 110에서 받으라며 아침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는 정작 110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한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휴대전화 안내 문자입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민원 문의를 하라며
2번이나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0 콜센터는 112나 119가 맞는 긴급 출동 외에 주차 민원이나 소음 신고 등 각종 비긴급 민원을 응대하는 곳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산망 관련 민원 설명을 해야 하는 110 콜센터 상담사들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상담 업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산망 마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뉴스를 보며 민원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670개 행정 마비가 됐다는데 어떤 게 마비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공지 보고 이게 복구됐다 이런 거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민원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한 이들의 온갖 불평은 오로지 상담사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 받다가 욕 하도 먹어가지고 막 우는 직원들. 전 국민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행안부는 권익위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사실상 관련 교육이 안 된 수준이었습니다. 상담사들에게 전달된 자료는 2페이지 남짓으로 재산세 납부는 언제까지다, 우체국 서비스는 일부 복구됐다는 등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뭔가 좀 주셔야 어느 기관에서 복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숫자만 알고 있고. 정부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담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화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조치에 전산망 마비 민원 상담마저 온종일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5층 전산실의 전원 공급 차단이 화재 신고 후 2시간 40여 분 뒤에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6일 밤 8시 20분에 최초 신고를 접수했고 2시간 40여 분 뒤인 밤 11시쯤 전원 차단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의 전원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 난 5층 전산실 전체 구획에 대한 전원 공급 차단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국정자원 건물 내 CCTV 영상 분석과 정밀 감식을 통해 배터리 전원 차단 여부 등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행안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체 시스템 설치를 안내하는 등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에서 인터넷 주소인 URL 링크가 있으면 100% 스미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을 이미 클릭해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신고해 상담을 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커진 원인으로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은 결함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는 열폭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전기차,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원 등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문제는 열폭주가 시작되면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미세한 단락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전해질이 분해되면서 메탄, 에틸렌 등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배터리 양극의 화학물질이 분해되면서 산소도 뿜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불과 5에서 10초 만에 1000도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은 배터리셀을 폭발적으로 파괴해 즉각적인 발화로 이어집니다. 외부 불꽃을 꺼도 배터리 내부가 임계 온도인 200도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번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든지 연기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잠시 후에 열폭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끄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밀집된 환경이어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간 온도 가스 감지 센서를 구축하고 배터리 간 간격을 확보하는 등 화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11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새벽 1시쯤에 진행돼 첫 야간 발사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리호 1차 발사가 지난 2021년이었는데 어느덧 4차 발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누리호가 지난 2021년 10월 위성 모사체를 싣고 처음 발사가 됐는데 이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보내는 데 성공했지만은 이 모사체가 그 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하면서 당시에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듬해인 2022년에 2차 발사를 해서 성능 검증 위성 1기와 큐브 위성 4기를 쏘아 올린 데 성공하고 그 다음해인 2023년 3차 발사를 해가지고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를 쏘아 올린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 날짜가 11월 27일로 정해졌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누리호는 오는 11월 27일 새벽 1시 전후로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12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이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하루 전인 11월 26일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기상 악화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이날 발사를 하지 못하면 발사 예비일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발사 예정 시각이 새벽 12시 54분부터 1시 14분. 그러니까 이번 4차 발사는 이제 새벽 1시 전후로 야간에 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주 발사체 발사 시각은 이 탑재하는 그 위성의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3호하고 큐브 위성이 11개가 실리는데 이 가운데 이제 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주 탑재 위성인데 이 위성의 역할이 지구 오로라, 대기광,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을 하는 위성인데 이 궤도가 600km 상공이에요. 이 600km 상공은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 발사장 위치와 이 지구의 자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태양 동기 궤도에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진입시키려면 새벽 1시쯤에 쏘는 게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는 모두 주간 시간대에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 야간에 쏘는 만큼 이에 따른 훈련도 따로 있었을까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이 누리호가 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는 일단 이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성능 시험 확인을 2차례 실시했고 또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서 야간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쓰이는 그 연료, 위성 연료 충전을 위한 충전 설비 구축과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에 4차 발사가 앞선 그 3차례 발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 누리호 4차 발사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4차 발사 때부터 이제 체계종합기업인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누리호 제작에 이제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주지하다시피 이제 누리호는 1차부터 3차까지 발사를 했고 3차 발사 이후에 이 누리호 기술을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호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차 발사 때부터는 이 누리호 조립부터 이제 이런 거를 다 주축이 돼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리호 기체 제작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이 발사 자체는 이 항공연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누리호가 이제 2021년부터 매년 한 차례 발사를 했잖아요. 2021년 1회, 22년 2회, 2023년 3회. 그래서 매년 발사를 했었는데 2023년 이제 3차 발사 이후 이제 4차 발사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이전을 받고 이 누리호를 이제 전부 제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공백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4차 발사를 포함해서 누리호가 모두 6차례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6번을 쏘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리호는 이제 지금까지 3회 발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 3차례 더 발사가 남아 있는데 네. 이 누리호가 이제 6번을 다 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발사가 없어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누리호 6차 발사가 이제 2027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누리호 이후에 우리가 개발하는 발사체가 차세대 발사체잖아요. 이 차세대 발사체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2032년에 첫 발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은 발사 공백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발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좀 호소가 있어가지고 이 정부에서 이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됐어요. 이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누리호를 하나 더 추가로 제작을 하고 그 위성답게 이제 페어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페어링을 좀 개량을 해서 국방 시험위성 2기를 이제 쏘아 올리는 이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걸 이제 2027년쯤에 하겠다는 거고요. 2028년쯤 하겠다는 거고, 이 위성덮개를 이렇게 개량하는 이유는 현재 누리호로는 크기가 작아서 그 국방 시험 위성 2개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성덮개 페어링을 개량하는 걸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예타 면제 목록에서 좀 빠져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통해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용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와 쇼피파이에서 본 상품을 챗 GPT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챗 GPT 플러스뿐만 아니라 챗 GPT 프로 무료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 GPT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데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픈 AI는 앞으로 장바구니에 상품 여러 개를 담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과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245만 명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2일에서 12일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 3천 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23만 9천 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10월 3일로 예측되며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마지막 날인 12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뒤 10년간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뒤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미흡해서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통계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투입으로 점점 풀리는 소비 심리. 하지만 고령층의 소비 여력은 좋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각종 연금을 합쳐도 평균 70만 원이 안 되고 자산은 부동산의 80% 이상 편중돼 있습니다. 큰 돈을 못 버니까 그걸 병원비에 보충을 해야죠. 그 나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나이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늘어 지난해 39.8%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33개국 중 1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65세 이상부터 70대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은 57.6%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고령자도 35.5%로 전체 인구 평균 40.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일하는 고령자와 기대 수명이 늘다 보니 고령자 스스로 체감하는 노인의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하루 생활시간 구성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일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외모관리 시간이 늘었고 특히 ICT 이용 시간은 3배 늘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여생에 대한 결단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이 준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녀가 10% 안팎으로 늘어 전체 이혼에서 65세 이상 남자가 차지한 비중은 11.8%, 여자는 7.3%였습니다. 또 고령자의 84%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돈가스 등 인기 메뉴 가격이 지난 4년 사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평균 판매가는 6,34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5%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인 8.3%와 비교해 인상폭이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돈가스류가 8,916원에서 11,218원으로 25%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우동류가 5,890원에서 6,539원, 아메리카노가 4,041원에서 4,754원으로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 등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다수 교촌치킨 가맹점이 배달앱으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촌치킨은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판매하는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가격을 2,000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니콤보의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맹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 있으며 이번 인상은 교촌치킨 본사와 서울 지역 가맹점주의 협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가구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f they're not willing to make a movie inside the United States, then we should have a tariff on movies that come in. And not only that, governments are actually giving big money. I mean, they're supporting them financially. So that's sort of a threat to our country in a sense. 지난 5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다음 날 바로 현장의 얘기를 살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So we're going to meet with the industry. I want to make sure they're happy with it because we're all about jobs. That's all. 그런데 몇 달간 잠잠했던 영화 관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가 사탕을 빼앗기듯 미국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들의 도둑맞았다며 특히 무능한 주지사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줄곧 설전을 벌여온 민주당 소속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또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처음으로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5월에도 업계에선 관세가 오히려 미국 영화 제작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f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put 100% tariff to bring it back into the country, it just doesn't do a service to one, the entertainment that we're used to.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등의 가구 산업을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수입 가구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구를 만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